오늘 이제 N번방 관련 재판이 있다고 들어서 다 같이 방청하러 왔습니다. 모니터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판결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좀 실망스러운. N번방 박사를 판사키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형량들이 지금 터무니없이 더 낮고 결국 법원이 오늘 재판부를 전격적으로 교체했습니다. 하려기 쉽지 않게 하려고 감시하는 눈 없는 것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야겠다. 범죄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초 우리 모두를 분노케 했던 N번방 사건, 이 부분을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정을 다니면서 재판 모니터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전에 이런 N번방 같은 유사 범죄자들,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라는 사이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혜성님은 이 사이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극적이잖아요. 디지털 교도소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구나라고 느꼈고, 성범죄자 공개하는 게 뭐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한다는 거는 조금 그 정보들 다 어디서 가져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네, 그런 건 좀 약간 위험하지 않나 네. 생각 좀 들었어요. 사실 여기 사이트에 올라가면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그쵸. 때문에 네. 만약에 범죄 사실이 없는 사람이 올라간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실제로 거죠. 법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화가 난 것은 뭐 인정할 수 있지만 좀 그건 좀 위험한 게 아닌가. 네. 다들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수사기관에서도 범죄 사실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맞아요. 접근을 하는 네. 부분이기도 하고, 민간 사이트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군가 주진 않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자발적으로 나서서 한다는 것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디지털 교도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수정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N번방 사건 관련해서 디지털 교도소 논란이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위법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디지털 교도소는 지금 합법이 틀림없이 아니죠. 왜냐하면 국가에만 이제 결국에는 형벌권이 있는데, 지금 디지털 교도소는 그와 같은 이제 권리가 없는 어떤 사적인 대리인이 지금 개인정보를 모두 까발려서 일종의 사회적으로 수치심을 주고 창피함을 줘서 매장시키겠다. 결국에는 이런 목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다 보니까 적법한 입증 절차 이런 게 뭐 전혀 배제가 되다 보니 희생이 지금 따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양형 기준이 성범죄에 대해서 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쁜 사람들에 대한 국가가 제대로 된 정의를 실현 못하니까 우리라도 나서서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 이제 일들을 하는 사람들, 무리를 자경단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성범죄와 연관된 양형은 또 유달리 관대하게 처분을 하다 보니까 사법제도가 구현하지 못하는 어떤 책임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 뭐 어떤 에이전트가 나서가지고 피해 회복을 어느 정도는 시켜주겠다,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이런 이제 차원에서 시작이 된 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불분명하고요. 뭐 재판이 끝난 상황, 유무죄가 가려진 상황에 대하여서만 공개를 하는 게 아니고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은 경우에도 지금 공개를 하기에 이르렀고 또 심지어는 이제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직접 호소를 또 하기도 하고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지금 이제 공개를 일단은 해버리는 그런 성급함이 있었던 거죠.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배드파더스 같은 다른 사이트들도 이제 신상 공개를 하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 부분은 사실은 법원에서 확정이 된 사람들을 공개를 하는 겁니다. 배드파더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명예훼손과 연관된 소송에서 사실은 또 면죄부를 받기도 하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익을 목적으로 만일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일단 최소한 유무죄가 가려진 사건에 대하여 번복이 불가능한 진실에 대하여 재차 이제 공개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는 물론 있겠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이제 적당한 이제 어떤 처벌의 수위다라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일들이 계속 되리라고 예상이 돼요. 이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붙잡혔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입니다. 성범죄자들의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활동에 더 연대하고 지지를 하는 게 필요할까요? 일단은 피해자분들과 심리적인 연대를 해주시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여전히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 보장돼 있기 때문에 댓글 하나라도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허술한 여러 가지 법망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속도로 입법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지역구에 국회의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 압박을 좀 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재판 방청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네, 법정 모니터링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판부가 물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시긴 합니다만 지금 재판정에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 연대하여 이 문제를 공유하고 문제의식을 함께 갖고 있다는 점을 이제 피력해 주시는 게 사실은 또 양형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지금 피해자들을 위해서 좀 보태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SNS 상에서도 뭐 릴레이 같은 것도 하면서 계속해서 좀 이런 화력이 식지 않게 하려고, 아무래도 다 같이 모여 있다 보면은 좀 더 많은 정보를 저희들끼리도 또 취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연대하고 공부해보자 하는 그런 걸 하게 됐습니다. 저희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방청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떤 양형 기준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기대를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판결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좀 실망스러운 그런 판결이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교도소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게 화제가 되고 분노하는 이유는 사실 양형이 굉장히 낮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그 분노를 표출하고 또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법정 모니터링단입니다. 자, 오늘 직접 그 현장을 공개해 주실 분, 전국적으로 모니터링 활동 중인 여성의당 이지원 대표와 또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곽빛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성의당 이지원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성착취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초창기 가장 많이 나왔던 구호가 26만 명 모두 처벌하라 있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해보자. 요즘 많이 바쁘시죠? 요즘도? 생각보다 경남에서 이루어지는 이 법정 모니터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많이 바쁘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건들이 계속 밀양에서 그리고 경남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다 찾아가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우리 이지원 대표님은 여성의당, 사실 N번방 사건이 나오면서 여성의당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사건 직후부터 꾸준히 피해자들과 함께 하고 계신데 요즘은 어떤 활동들 하고 계신가요?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이 많이 비공개 처리되거나 방청이 제한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당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 개인으로 방청 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많은 여성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의 부담도 덜었지만 대신 또 든든함이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 N번방 재판 진행 현황 한번 짚어주신다면. 전체 1,993명이 검거된 상황인데요. 이 중에 재판으로까지 기소된 인원은 전체 2%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디지털 성범죄 통계를 봤을 때 실형을 받은 인원은 그중에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비율이 전체 90% 정도 됩니다.
지금 추정치로는 한 26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26만이면 전국의 퇴시 대수보다 비슷하거나 혹은 그보다 좀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 재판 현장에 들어가 보시면 분위기는 좀 어때요? 처음에 방청 갔을 때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법원에 갈 일이 살면서 별로 없기도 하거니와 또 제 사건도 아니고 가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 끝에 좀 용기 내서 갔는데 많은 분들, 여성분들이 계셔서 좀 든든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들어가서는 굉장히 좀 고압적이고 법정 안에서의 그 무게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 범죄자를 대면한다는 게 나랑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두렵기도 하고 법정마다 조금씩 다 분위기가 달라서 쓰지도 못하게 하거나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재판 내용을 기록도 못하게 하는 곳도 있나 보네요. 네, 뭐 유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시작하기 전에 뭐 메모지를 꺼내기도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사전에 공지를 하곤 합니다. 네. 제일 먼저 N번방 운영자였던 이제 박사, 조주빈 그런 핵심 멤버들에 대한 재판이 제일 궁금한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지금 조주빈 관련한 공범들은 1심 선고를 받기 전에 범죄 집단으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비춰지는 그 신상이 공개된 인물들은 대부분 박사방하고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 자체가 너무나 많고 이 방이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범이 딱 몇 명이다라고 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한 38명 정도로 보고 있고 중요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인원은 8명. 그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이 거제시 공무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사람도 이 범죄 단체 안에 소속된 인물로 파악이 돼서 1심 선고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검사가 이렇게 범죄 조직으로 분류해서 기소를 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유죄를 내리겠다라는 명백한 의지로 파악됩니다. 네. 그럼 그런 분들이 지금 그룹으로 묶여 있는 거네요. 범죄 그렇죠. 그룹으로. 그래서 그 방장이 있고 그 방장의 운영을 도와주는 여러 매니저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찬모 씨도 그런 매니저 중에 한 명이었고 또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사람은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통해서 주민들의 신상 정보를 캐냈고 그것을 조주빈한테 전달해서 이 디지털 성범죄가 더 심화되도록 도운 인물입니다. 네, 그렇게 꺼낼 때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그 우리가 흔히 들었던 그 일탈계에 나온 그런 친구들 말고 주민들 거를 빼냈다는 거예요? 네, 그 중에 네. 본인이 타겟팅할 수 있는 인물들을 선정했겠죠. 뭐 연령대라든가 연령대를 사는 가지고. 곳이라든가 더 취약한 집단을 음. 선별해내는 건 범죄자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왔던 범죄자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재판에 가신 적은 혹시 없으세요? 그분들 재판도 갔죠. 그거 어땠어요? 그리고 분위기? 지금 가장 마지막으로 갔던 게 손정우 재판이었는데요. 그쵸. 그거가 좀 궁금하네요. 이제 미국 송환이 불어댔을 때 현장에 있던 많은 여성들이 우셨어요. 근데 그 울음이 할 말이 없고 또 내가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막막함과 답답함과 또 괴로운 마음에 울게 되시더라고요. 허무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일단 법정 자체는 녹음이랑 촬영이 금지돼 있고 너무나 엄숙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고압적인 느낌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위치에서 변호인이라던가 검사나 판사들이 어떻게 보면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듯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방청단들은 거기서 회의감이 오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은 처벌받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온정적인 시선으로 가해자를 바라보는가. 사실 우리 도내에도 재판이 많이 열린다고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요? 거기 방청했던 분들이 다 좀 경악했던 사건인데 그 대한민국 데이터베이스 방이라고 하는 방을 운영했던 김모 씨의 사진은 아니고요. 네. 정보, 이렇게 성명과 신상 정보? 네, 신상 정보가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가서 이제 사진을 보호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가해자가? 네, 가해자가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니 방청석에서 이렇게 좀 충격적인 거예요. 자신은 60여 명 정도의 여성의 신상 정보를 네, 8,000명에게 공개하고 심지어 연락해서 협박하고 했었던 사람이 디지털 교도소에 자신이 그것이 올라간 것이 굉장히 억울하고 내가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으니 감형해달라. 1심에서
사실은 검찰이 7년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2개월을 내렸거든요. 근데 2심에 와서는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2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서 10개월로 판결이 났어요. 사실 판결이 내려질 때는 저는 이제 밀양에 살고 있어서 이제 창원까지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가는데 한 4분 정도면 끝이 나요. 그래서 판결은 굉장히 간결해서 좀 현타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뭘까? 근데 그 형이 감형되거나 뭐 아주 약하게 나오거나 이럴 때는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참 많은 좌절감 같은 걸 느끼기도 하고요. 시스템이 이렇게도 취약하고 조건이 열악한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현장에서 다들 뭐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형량이 줄어드는 케이스도 많이 보시나요? 네, 감형의 사유가 되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뭐 초범이고 청년이라서 앞날이 창창해서 유통은 했지만 제작은 하지 않아서. 근데 제작을 하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가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아서거든요. 제작을 하려고 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피해자가 그것을 피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감형의 이유가 되거나 수익을 얻지 못했다거나 그리고 잘못된 성욕구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감형이 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그 단순히 몇 번의 고개 숙임 혹은 죄송하다는 말 몇 마디가 이 사람을 다시 재범으로 안 될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그 기준이 좀 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판결을 이제 내렸을 때 사실 다들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좀 놀랬죠. 그 사이에 합의를 한다거나 어떻게든 발버둥 치겠죠. 네. 이재원 대표도 재판 많이 다니셨으니까 그런 감형 사유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너무 터무니없는 사유들을 네. 많이 봤고요.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피고인이 고도비만이라서 예? 어릴 때부터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해 준 케이스도 있었고요. 여성해당이 만들어진 것도 이런 사례들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할 수도 없고 그 회의감에 직접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법을 만들겠다던 여성들이었거든요. 저는 이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늘 사법부는 가해자의 미래를 너무나 염려해 주고 반대로 피해자가 어떤 고통 속에 있을지는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뭐 피해자가 너무 이렇게 당차게 얘기하면 너무 피해자답지 않은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피해자다움을 또 약간 자기들만의 어떤 기준으로 위축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재판 현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또 조주빈 같은 경우는 반성문 많이 쓰는 걸로 막 언론에 나오잖아요. 막 98개나 썼다 그러고. 일단 재판장에 가면 다들 반성문을 읽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직접? 정성스럽게 읽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그럼요. 손정우도 눈물을 흘렸었고요. 그 정성스러움에 정말 감복할 정도였는데 네네. 포털 사이트에 성범죄 반성문이라고 치면 딱 한 화면에 30개 정도 뜨거든요. 네. 근데 시세가 한 A4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정도가 6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런 샘플이 있나 보네요. 그렇죠. 자소서 대필 작업할 자체가 듯이. 아예 상업화되어 있고 성범죄자들을 변호해주는 변호사 시장도 날로 확장되고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로 그렇게 불법 이익을 많이 벌어들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6만 원 좀 더 쓰고 1년 형 깎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성문 열심히 제출하겠죠. 반성문 가격이 또 저렴한 것도 있다고 1,000원짜리 반성문부터 뭐 그렇죠. 우리 그때 콘텐츠 만들 때 맞아요. 했었잖아요. 감형의 기술. 주문.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 재판장의 낭독에 작년 봄 혼인신고를 끝마친 새신랑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주빈이 운영했던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 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주요 피고인들이 요즘 반성문을 열심히 쓰고 있다죠. 자수, 반성문,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성범죄자. 검거된 이후에도 그들이 분주한 이유. 감형의 기술부터 습득하기 때문은 아닐까. 반성문을 뭐 10몇 장을 써서 냈다. 여자친구분 통장에 뭐 3천만 원인가 이체를 하고 협박을 해서 다시 받았대요. 내가 합의금을 줬다는 확인서를 또 법원에 제출을 하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해서 무슨 진단서를 내고 아무런 거의 처벌도 받지 않고 넘어갔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 과정을 너무 상세하게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웹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감형 사유. 아직 이야기를 끝내긴 이릅니다. 각자의 감형 기술을 공유하는 범죄자들의 파트너십. 성범죄 사례를 집단으로 공유하고 법적 자문을 받는가 하면 단돈 1,000원에 반성문을 사고 파는 좌판을 펼치기도 합니다. 우리 형법이 지나치게 피고인을 고려한다는 목소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조주빈이 작성한 반성문이 98개라고 합니다. 매일 뭐 하나씩 쓰겠죠. 일일 반성문 하겠죠. 근데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요.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그런 거죠? 본인이 공판에서 직접 내가 만든 이 성착취물들은 브랜드화해서 유통할 계획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뻔뻔함 속에 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존중이나 죄송함 그리고 사죄의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금 반성을 안 하는데도 반성문을 작성한다는 건 감형받기 위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그렇죠. 그 감형 사유에 진지한 반성이라는 요건이 들어가 있는데 이 진지함을 어느 만큼의 진지함인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사법부에서는 계속 반성을 하는 듯한 행위가 보여지니까 법관이 그걸 자율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경남 지역에서 범죄를 이제 범죄자로 드러났던 루루루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네, 어린이 갤러리 시즌 8을 운영했던 사람인데요. 조사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영상물이 대다수였고 어린이 갤러리 시즌 1부터 10일까지 운영됐었고요. 9세의 아동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고 그리고 수익을 얻기도 하고 또 그것이 강요에 의해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5년형은 저희는 좀 약하지만 이때까지의 나왔던 판례에 비춰보면 그냥 조금 그 정도면 그렇게 무겁게 준 거다라고 하는데 범죄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사실은 와 이런 끔찍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형이고 사실 이건 1심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2심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전국에 계신 피해자분들 그리고 아직 그게 피해인지 모르는 분들에게 전합니다. 가해는 너무나 만연하고 피해는 또 그만큼 더 참혹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17일에 강남역에서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걱정인 게 매주 게스트들을 울리고 있어요. 또 그만큼 진심이 느껴져서 또 좋았습니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